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새해 들어 코스피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종가는 4,692.64, 장중 최고치는 4,693을 터치하며 장중과 종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AI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올해 1분기 안에 코스피 5천을 돌파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AI와 반도체, 방산주 등 일부 종목이 코스피 지수를 밀어올리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외부 충격에는 취약해졌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업황은 어떤지 살펴보고 주가 5천 시대를 앞둔 우리 경제의 과제와 미래 전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KBS 열린 토론 함께 해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 와이저 경제연구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 한 가지 더 드립니다. 현재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일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은 올해 주가와 경제 상황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일단 주로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국내 주식 시장 오른 거 보면 그때 국내 주식을 할 걸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AI가 핫해지고 하니까 그런 반도체주 관련된 쪽은 앞으로도 계속 잘 되지 않을까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코스피가 뭐 5천을 가든 뭐든 내가 지금 4,600에 샀어요. 5천 가는 400포인트밖에 안 차이 나잖아요. 그럼 나는 2,300에 샀어요. 그럼 얼마 차이 나? 2배가 차이 나잖아요. 어디에 사냐가 중요한 건데 자꾸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이거 되면은 부자가 된다는 그게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 띄워서 같이 갔다가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반도체는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요새는 반도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게 정보화 시대 쌀이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반도체라든가 이런 AI와 관련성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전력 문제도 있으니까 뭐 그쪽도 많이 좀 치고 올라가지 않겠어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주가 고공행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차영수 소장님께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업의 영업이익 이것이 이제 크게 올해 개선될 것이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전언입니다. 올해 이제 2026년에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대략 400조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5년 아직 이제 결산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한 250조에서 290조 정도 상장사들이 영업이익을 나타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보다 훨씬 더 뭐 290조라 하더라도 30% 이상 더 올해 영업이익을 이제 상장사들이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상당히 이제 수출 호조에 따른 그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중에서 약 200조를 반도체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소부장들의 업체들이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의 절반을 할 것으로 보니까 역시 반도체 쏠림 현상들과 수출 기업들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 주변의 상황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에 예치해 놓은 자금인데요. 이게 90조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증시가 화랑이다라고 보였던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도 약 75조 평균 한 70조 정도 고객 예탁금이었거든요. 그때보다도 고객 예탁금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펀드멘탈 즉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의 가시성이 높아진 상황, 여기에 주식을 하고자 하는 많은 투자자들, 많은 국민들의 욕구가 맞물리면서 현재 주식시장이 연일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유동성 상승의 이제 고공행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경 위원께서는 이런 상승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가 사실 23년에 다운 사이클이었다가 디바이스 교체 주기도 도래를 했는데 원래 상승 사이클에 올해 골드만삭스 등에서 AI 인프라 투자가 5,2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거의 한 900조 정도 되는 돈이죠. 거기서 상당 부분이 반도체로 흘러가면서 말씀하신 200조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슈퍼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하이퍼 사이클에 지금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양사 시총이 코스피 200에서 거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수가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회사의 약진을 또 강조해 주셨는데 차 소장님, 예. 그렇다면 일부 종목이 지금 이제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전체가 아니다라는 또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준은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이익에 초점을 맞추시면 명확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데 같이 가는 애들과 같이 안 가는 그 기업들의 상황들을 보면 같이 가는 기업들 역시 코스피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이 모멘텀이 상당히 살아있는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한 반도체라든지 조선, 방산, 원자력,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여기에 최근에 자동차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들이 이제 다들 수출 기업들이죠.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고 또 다양한 이슈, 뭐 조선 같은 경우는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은 나라에 우리가 무기를 또 팔고 있는 상태. 예.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것은 뭐 그건 또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현재 지금 코스피를 일부 종목이 견인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와 다른 종목들을 놓고 보면 이익 가시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과거에 대장주들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시장이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2025년 9월 10월부터였거든요. 그 전부터 이제 주식 시장이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주식이 올라온 건 얼마 안 된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런데 9월 10월 달에 주식 시장을 이끌었던 세력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9월 10월 달에 주식 시장을 이끌다 보니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이즈가 큰 주식들을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금 자체가 크고 그다음에 이익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큰 주식을 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또 종목군들에 속해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조금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차 소장님께서 반도체가 견인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앞에서 끌고 이제 뒤에서 또 미는 종목들도 생길 것이다라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는데 그럼 반도체가 계속 잘 나갈 거냐?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인다면 외국인들도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또 매도세가 나오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도한 물량은 국내 기관 투자자나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를 사모으고 있고 이걸 또 주가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하이닉스를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라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 4월에 상호관세가 발표가 됐을 때 마이크론 주가가 한 60불 정도까지 빠졌는데 오늘자로 한 340불 정도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같이 와 있어서 한 3배에서 5배를 벌었다고 하면은 저 같아도 한 번은 좀 팔고 나갈 타이밍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율이 여기서 조금 더 오른다고 하면 환차손 리스크가 생깁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수익이 환율 때문에 거의 절반 깎이는 상황, 이런 게 좀 두렵기 때문에 예.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 하지만 환율이 좀 내려가고 반도체 업황이 좋다 그러면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 선생님, 그러면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또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도 될 수 있고, 또 다시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또 우리 환율이 좀 더 안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달러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 코스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빠지기 때문이다.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게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와 외국인들이 자금을 유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를 최근에 며칠 조금 팔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판 돈을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를 사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머무른다라는 거죠.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환율이 안정되고 나면 다시 사야 되는데 이게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이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문제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에 머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여러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2차 상승이라고 저는 표현을 좀 드린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1,500원을 뚫으냐라는 것들을 1차 상승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개입이라고 그럴까요? 안정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환율이 이제 1,450원대 밑으로 떨어졌었던 상황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건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1차 상승일 때 정부에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했었죠. 성학개미에 대한 얘기들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에 이제 투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온 것들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결국 다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달러를 쥐고 있는 레깅 현상, 이런 부분들까지도 몇 가지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 위주로 인해서 다소 이제 환전도 일어나고 했었었는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요소들은 이와 좀 다른 부분들이다라는 해석들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1차 상승이 내부적인 요소였다라면 지금 올라가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상황에 있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지금 금값도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다라는 것들. 예. 그다음에 이제 엔화가 지속적으로 또 다양한 불안감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통화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뭐 환율이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로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벌써 1차 상승과 2차 상승 때 이유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일단 어쨌든 삼성전자를 우리가 뭐 한 13만 원, 11만 원에 샀다라고 치면 당연히 국내 투자자들은 11만 원, 12만 원에 산 분들이 지금 오늘 14만 원 부근이니까 이익을 봤는데, 똑같이 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이익을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1,440원에 사서 오늘같이 1,470원이면 환차 손을 본 거죠. 반대 현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뭐 일본도 안정을 찾고 그다음에 미국도 달러가 안정을 찾으면서 우리가 펀드멘탈이 살아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게 된다라면 분명히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움직임과 상관없이 환에 대한 물타기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수준만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똑같이 지금 환차손을 봤었던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된다라면 여기에 외국인들이 더욱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긍정적. 여기에 이제 우리가 1,500원을 넘지 않을 정도의 위험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외환 시장이 관리가 된다라면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펀드멘탈 속에 외환 시장은 역방향이 걸리면서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안정적인 환율을 놓고서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매수세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경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얼마 전에 KBS 열린 토론에 출연했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1분기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 고환율이 이른바 우리 주식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과 전망을 해주셨는데 경 위원께서는 올해 이 환율이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우선 그 고환율 현상에 대해서 한미 관세 협정이라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분업구조 재편 그 흐름 하에서 일본과 한국이 지속적으로 달러를 역외에 보관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이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화를 가지고 외국에 투자를 할 때 이제 투자 금액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송환을 하지 않는 문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는 거는 양방향의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외국인 이제 매수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로 한국에 진입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거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1달러가 1,000원일 때는 달러를 1달러를 줘야만 1,000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1,500원이라 그러면 1달러를 줘서 1,500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살 때는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강한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품을 사고 자산을 사는 것의 표시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예. 단지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자, 이제 이 환율도 그렇다면은 결정적인 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 주셨는데 자, 주식 시장이 너무나 이게 좀 편중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 소장님. 예. 근데 지금 52주 1년 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최고가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저가 이 종목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반도체 종목, 일부 원전 또 방산 쪽에 또 집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는 분명히 나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번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2010년대를 바라보면 그때 당시엔 차화정 시대라고 해서 중국의 이제 경제 발전에 기대서 주식시장이 올라갔었었죠. 그때는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이것만 주식시장에서 정말 독보적인 존재였었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서브프라임을 겪고 서브프라임 직전에 우리가 이제 2015년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시대였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만 주식이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양극화가 벌어지는 건데 근데 이 양극화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 증권사에서 작년 연말에 이 양극화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게 역대 최고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쏠림 현상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2주 신고가와 52주 신저가가 업종별로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앞서 얘기한 것을 다시 끌고 오면 우리가 이제 조방 원전은 이익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안타깝게 되는 것이 오늘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가 일부 종목은 52주 신고가인데 일부 종목은 또 이유 없이 또 빠지는 종목들도 있었고 2차 전지 최근에 조금 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 못했고 게임 엔터주들도 뭐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과거와 다르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정보의 정보가 다양해지면서 한편으로는 정보가 쏠림 현상들도 있다라고 봐요. 일부 인플루언서라든지 유튜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종목 쏠림 현상도 우리가
몇 년 전에 또 목도를 했었고 최근에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어찌됐든 쏠림 현상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건데 자꾸 이제 시대가 변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목소리들이 또 일부 있는 것은 갈 애들이 간다라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몇 년 전의 상황을 봐서 몇 년 전 상황처럼 무조건 이건 앞으로 뭐 세상을 바꿀 겁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내러티브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익이 찍히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좀 겁이 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래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올라갈 종목이 올라가고 올라갈 이 섹터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네. 경위께서는요? 예, 제가 한 말씀만 이제 거두자면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묻은 주식만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미국 관련 예, 그러니까 종목을 이야기하시는 반도체도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핵 억지력을 대체하는 AI 억지력 혹은 초인공지능을 5년 안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시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간 것이고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조방원이라고 불리는 그쪽은 역시 1.5조 달러 우리나라 돈 거의 2천조 원이 되는 국방 예산 거기에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뭐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관련된 내용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시장이 중화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비용 경쟁력을 잃고 조금씩 이렇게 신음을 하던 우리 제조업들이 결국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활로를 찾았기 때문에 반도체의 어떤 이익 성장률이 향후에 뭐 한 2, 3년 후에는 정체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다른 업종들도 수혜를 많이 보면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가 이른바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타고 계속 잘 나갈 거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일각에서는 한때의 2차 전지처럼 계속해서 앞에서 끌고 이 투자자들은 줄줄이 따라가는 현상도 있었는데 차 소장님 네. 내년에도 잘 나가고 후내년에도 잘 나갈 종목과 섹터가 AI 반도체입니까? 저는 내년 내후년을 지금 이제 2026년인데 2017년, 2028년이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라는 산업 사이클은 정말 이게 새로운 산업 사이클이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장률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AI로 돈을 버는 부분들이 어디냐라는 것이 이제 거품론의 진원지였다라고 본다라면 AI로 누가 돈을 버는지 간에 AI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비유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미국의 골드러시 이 비유를 하면서 AI로 누가 돈을 버는지 그게 이제 황금을 캘 텐데 결국은 청바지 만드는 회사인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금을 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판 사람들만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청바지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걸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그 논점이 벌써 2026년 지금 초입이지만 2027년으로 가면 좀 바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AI를 통해서 AI 에이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뭐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반도체는 같은 몸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많은 이제 경쟁자들이 올 하반기 내년도에 쏟아질 겁니다. 벌써 구글의 TPU라든지 GPU에 대응하는 삼성전자도 이제 독자적인 부분들을 개발하겠다. 중국도 독자적인 부분들을 개발하겠다라고 보면 이제 그러면 반도체는 청바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옥석이 갈라지죠. 청바지는 전력 인프라로 옮겨간다라는 거죠. 누가 쓰든지 누가 이제 어떤 반도체를 쓰든지 간에 전력은 무조건 쓰이게 되는 거니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당장은 반도체 집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률이 가파르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드디어 100조 클럽을 달성하느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00조 클럽을 달성하고 나면 성장률이 올해처럼 내년도 이어지기는 솔직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곡선의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질 겁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반도체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년 정도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전력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도 집중할 것도 조금 긴 호흡으로 그림을 그려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기가 쫑긋 관심을
기울일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뭐 종목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 분석을 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AI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계속 잘 나갈 거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냐. 청바지가 AI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 관련 산업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냐. 원전이나 방산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냐. 이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예, 제가 일단 그 반도체 시장 전망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뭐 1억 넘게 주고 보는 가트너라는 전문 업체가 있는데 예. 일단 올해가 그 모든 반도체 부문에서 전년비 성장률이 가장 높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매출액 신장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D램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낸드 플래시도 83% 정도 성장을 해서 연매출이 180조 원에 달할 걸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반도체 특히 메모리 매출이 530조 원, 낸드가 180조 원 보는데 한국 메모리 양사가 D램의 70%, 낸드의 5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은 분명합니다. 내년에도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날 건데 증가율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 자릿수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 내년에는요? 예. 네. 28년부터는 사실상은 다운 사이클에 좀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AI 특수가 없었을 때는 이 업다운 사이클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했다면 작년 이맘때 생각 안 나세요? 유튜브에 삼성 내부 고발자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삼성 망한다라고 정말 격세지감인데 이제는 사이클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왜냐하면 HBM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방원에서는 이 미국의 안보 관련된 제한 때문에 지금 전투함을 수주한다든지 뭐 잠수함을 만든다든지 이런 대형 수주가 지금 나오진 않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원자력 부분에서는 2030년까지 웨스팅하우스에서 신형 원자로 10기 착공을 백악관하고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수주가 한 2, 3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또 하나 이 시장을 바라보는 중요한 또 변수가 바로 올해 코스피 5천이 달성이 될 거냐. 이미 이제 4,600원 돌파를 했죠. 네. 차 소장님 먼저 이 의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5천 돌파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 시점으로 보시는지. 일단 5천 돌파는 상반기 때 저는 조금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증권사들이 2026년도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증권사들 거를 보면 제가 한 12개 증권사들 것을 천천히 봤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한 10개가 넘어가면 이제 전망에 대한 우리가 이제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는 것들이 다 갈립니다. 예. 근데 12개 증권사가 똑같습니다. 상고하저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그러니까 2, 3분기 때까지 끌고 가는 증권사가 있고 1, 2분기까지만 끌고 가는 증권사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2분기까지 전반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증시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연구원님과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반도체 사이클이 살아 있으니까 원래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가 비수기인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익이 대거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 하반기에 그러면 조금 조정을 받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익 모멘텀이 조금 꺾일 것이다. 그리고 1년 가까이 올라온 주식시장에 대한 피로도,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로 트럼프의 중간 선거, 미국의 중간 선거, 이제 이런 이슈들을 보는 것 같은데요. 많은 증권사들이 2, 3분기 내에 일단 5천을 찍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5,500까지도 공격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는 올 상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그럼 벌써 지금 1월 달에 정말 뭐 증시가 개장하자마자부터 하루에 100포인트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1월 효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효과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산타레리와 좀 다른 개념인데요. 올 한 해 올라갈 주식과 그 주식과
주가 포인트를 1월 한 달에 일단 퍼포먼스를 보이거든요. 근데 1월 달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과거 사례들을 놓고 보면 2, 3월 달에는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 효과가 나타났을 때 증시를 놓고 보면 2, 3월 달에는 조정이 나오는데 2, 3월 달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3월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4월 달에. 그렇게 되면 다시 증시가 랠리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 내에 5천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님 지금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의 상승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거죠. 예,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5천을 돌파할 수 있느냐, 또 언제쯤이냐. 예. 경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뭐 정부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전망으로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도체 경기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40%를 메모리 양사가 이제 쥐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에요. 뭐 네.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고 말씀하신 조선 방위산업 원자력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런 쪽에서 좀 수주 소식이라든지 특히 제가 좀 보고 있는 거는 대만 TSMC를 지정학적 이유에서 대체하려고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를 선택하는 것이 이제 미국 연방 정부와 이제 빅테크 일부 기업들의 입장인데 여기서 2나노 선단 공정에서 의미 있는 수주와 수율에 대한 어떤 성과가 보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리스크 요인도 있긴 하지만 삼성 파운드리하고 다른 어떤 조방은 우리 주력 업종에서 살아난다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만큼 우리 국내 주식시장 투자 환경이 좋아지는 자가 이제 또 관건이 될 텐데 차 소장님 또 제도적으로 관련해서 이게 서학개미들이 국내 시장 복귀가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세 공제 등 예. 상당히 또 혜택도 주어질 것이라고 이제 예.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코스피 5천으로 올라서는데 탄력을 받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수를 옮기는 하는 데 있어서 펀드멘탈과 수급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급을 끌어당긴다라는 건데요. 지금 서학개미 분들 이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을 놓고 보면 RIA 계좌라는 것이 이제 증권사에서 현재 아직까지 이제 시행은 됐는데 상품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라야 한 2월 초순이면 이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제 기존 계좌랑 다른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증권사를 다들 거래하고 계실 텐데 그 증권사든지 다른 증권사든지 어떠한 증권사든지 가서 RIA 계좌를 새로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 계좌 개설을 하시고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뭐 그 금액을 그대로 옮겨온 다음에 거기서 그것을 매매를 하는데 그러면 뭐 1년 정도를 하게 되면 이제 연말이면 양도소득세 뭐 그 기간에 따라서 좀 비율이 다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거 뭐 양도소득세 면제 받고 내가 다시 미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 우려가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 제도는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현재 규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월 달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지금 국내장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 증권사마다 출시일이 다를 겁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전산 개발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서 보시면 다양한 혜택들을 좀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소장님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이른바 이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리쇼링 네.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RIA 계좌는 그대로 이용을 하고 네. 양도소득세 이 면제 공제 혜택도 받으면서 다른 계좌로 우회적으로 물론 물론 주식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차영주가 A 계좌를 이제 갖고 있고 말씀하신 이제 RIA 계좌를 이제 B 계좌라고 한다라면 바꾼 것은 RIA 계좌를 인정을 하고 A 계좌에 있는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간다. 뭐 이거 부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말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우리 국내 시장이 지금 한때는 뭐 탈출이 지능순이었다라면 이제는 복귀가 지능순이 돼버린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선진화돼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분명 효과는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 소장님께 하나만 더 예. 여쭤보고 경 위원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학개미들이
국내로 돌아온다면 주로 어떤 종목들에 어떤 섹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까요?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에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투자하던 사업 개미들이 국내로 복귀하게 되면 회귀하게 되면 어떤 쪽으로 가게 될까요? 서학개미 분들을 제가 이제 주위에서 보면 물론 이제 개인분들이 투자하는 성향들은 다 백인백색이겠죠. 근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 방산,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것을 투자하는 것처럼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구글, 알파벳 뭐 이런 쪽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뭐 ETF라든지 레버리지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분들이 국내로 돌아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처음에 언급드렸던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돌아올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제 레버리지는 국내에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만 굳이 뭐 미국에서 하던 레버리지를 국내로 갖고 들어와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투자 성향들을 갖고 있고요. 또 이러한 중장기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국내 또 우량주들로 투자하게 된다라면 국내 시장에 있어서 체질 개선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여튼 떠났던 사개미가 연어처럼 회귀하는 것도 뭐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야기가 많긴 합니다만 또 하나가 이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 지수입니다. 네. 여기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건데 경 의원님 사실은 이걸 이전에도 시도한 바가 있긴 했거든요. 예. 영어로도 이 공지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기준이 될 수 있고 상당히 정보가 이 투명하게 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노출이 돼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기준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거든요.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이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신흥국 지수에 남아 있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신흥국 지수에 남아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뭐 일각에 그런 또 이야기들이 일부 있었던 좀 적도 보는 있- 시각들은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가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금 유입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시장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신흥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상위권에 있으니까 신흥국 자금 비중에 있어서 우리가 좀 득회를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의 엄격한 뭐 경쟁의 상향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정부에서 이 MSCI 선진 시장의 지수 편입을 위한 이런 로드맵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이게 어떤 시도로 긍정적인 시도로 봐야 될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거에도 시도를 했었고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대해서 영문 공시를 의무화한다든지 이제 코스닥 상장사 일부도 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긴 그렇고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한글로 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공인인증서를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앉아서 모바일로 간단하게 정보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HTS로 미국 주식을 사는 것처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제 생각에는 신흥국 시장에 남아있으면 우리가 비중이 높으니까 그게 좀 자금 유입에 유리하지 않냐 이거는 좀 단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고 이런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이 돼야 장기적으로 자금이 국내 증시에 머물면서 단단한 어떤 그 하방선이라든지 성장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뭐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실질적으로 국제금융의 표준을 제공하는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여러 기준들을 따라한다라는 거는 뭐 이번에 잘해야 되겠지만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차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가요? 몇 번 시도는 했는데 불발됐기도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고 그 요소들을 정부가 하나하나 제거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꺼려했던 부분들이 외환의 24시간 개방.
외환 시장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만약에 글로벌 리스크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에 터졌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우리가 그 편히 못 지켰던 것들 중에 하나가 공매도를 우리가 한때 금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심사 과정에 있어서 탈락 요소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 개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과거에는 뭐 안 된다, 뭐 우리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건 언급한 사항이고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면 우리가 보통 그 주식을 투자할 때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이번에 지수가 올랐으니 4,500 갔으니 삼성전자 가지고 내가 2배를 수익을 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수 대비 내 계좌가 얼만큼 수익이 났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외국인들 소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 기준점을 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펀드를 가입을 하게 되면 펀드 수익률이 시장 대비 좋았냐 나빴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 기준점이 바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MSCI 지수고요.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톰이나 존슨 같은 친구들이 한국에 투자하게 되면 MSCI 신흥국 지수 대비해서 네 계좌가 좋았냐 나빴냐를 따지는 건데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추종하는 자금 자체가 급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숫자들이 우리 항공모를 편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선진 시장으로 간다라는 것은 당장 지금 우리가 원한다라고 그래서 1, 2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정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을 구체적으로 과거 정부와 다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위님 예. 일단 올해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 거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죠. 이것은 이제 반도체와 유동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또 이 내용이 또 잘 맞아떨어진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또 제도적인 지원을 할 때 또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학 개미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MSCI 이 지수를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하기 위한 노력. 또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반도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지금 용인 클러스터하고 이제 경기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계획된 600조, 700조 원 그 시설을 감당하려면 역시 이제 전력 공급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엔 이미 원자력이라든지 LNG 발전소가 이미 착공이 되었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GPU 26만 장도 들어오고 국가 데이터 컴퓨팅 센터도 만든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한국에 물리적으로 지금 전기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대목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차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에 논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뒤에는 전력이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배윤창 선생님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번 정부가 나타냈던 것은 2025년에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50억으로 유지를 시켰죠. 10억, 50억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세법 개정이고,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사회 이사의 의무를 대주주에서 주주로 바꿔버렸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어떤 정부 의지가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다 끝났다라고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를 또 막겠다라는 것도 정부의 의지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뭐 다양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말씀하신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다양하게 지금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더욱더 올해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또 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우리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또
또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돌파 전망과 우리 경제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 위원님, 이 지난해부터 이제 이 삼성전자 그리고 예.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주가 대장주들이 고공행진하는 것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 국면에 접어들었다. 올해 또 반도체 업황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어주신다면요. 아, 예. 올해 아까 이제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D램 매출액이 2,090억 달러 가량에서 한 3,50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거의 260조 원에서 530조 원까지 그렇게 늘어나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한국 메모리 양사가 70%를 점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도 올해에 83% 정도 성장을 해서 180조 원 매출이 여기에서 절반을 한국 양사가 가져오기 때문에 양사가 모두 올해 영업이익 100조 원 정도씩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로 인해서 지금 특히 이제 마이크론 포함해서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뭐 TSMC나 뭐 엔비디아 같은 비메모리 업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올해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제 파운드리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CES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1.8나노 공정에서 만든 인텔의 펜서레이크라고 하는 노트북 CPU가 네. 지금 서양권에서 굉장히 칩이 잘 나온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아직 한국 언론에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인텔의 1.4나노 공정, ASML의 그 6천억짜리 하이NA EUV 머신을 써서 만든 그 공정이 잠재 고객사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인텔이요.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CEO 리프탄이 이미 고객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좀 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TSMC에 분산되는 그 수요를 삼성만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에서도 마이크론이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과의 경쟁이 좀 격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차 선생님은 위험 요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지금 정말 쭉쭉쭉쭉 잘 나가고 있는 삼성과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말 그대로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사들로 이제 수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기업이든 대만 기업이든 또는 중국 기업이든 올해 내에 강력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뭐 여긴 중국까지 이제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올해 내냐 내년이 되느냐, 하지만 분명히 경쟁 요소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산업 사이클이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벌고 특히 이제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면 충분히 기술 격차를 좁히려고 하고 그 시장에 있어서의 비교 우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노력들은 뭐 당연히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냐라는 부분들도 있는 거지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장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이 시장에 먹을 것이 많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독주, 특히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블랙웰에서 루빈까지 엔비디아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차세대 메모리 그 이제 HBM까지 개발해낸 상태로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이제 CES에서 이제 루빈까지 이제 발표를 했죠. 벌써 블랙웰이 나오지 않았는 통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루빈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하이닉스가 그 HBM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위상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최소한 1, 2년은 저는 걱정 없다. 올해 같은 경우 이미 블랙웰까지 완판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참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연구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5만 원이 깨지네. 삼성전자가 어렵네라고 하면서 위기설이었어요. 위기설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삼성전자의 HBM 콜 테스트는 언제 통과야? 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13만 원, 14만 원을 간 상태에서 HBM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지금 퍼포먼스가 크다 보니 디램 같은 경우 전분기 대비해서 30-40%가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 앞에 지금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줄 서서 지금 디램을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DDR이나 낸드 플래시 쪽이 성황인 거죠. 근데 네. 여기에 HBM에 대한 지금 이제 3E12단은 만들어냈습니다만 HBM4를 삼성전자가 성공한다라면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4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거는 올해 그 사이클을 어떠한 기업도 이겨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에는 여러 가지 주변을 살피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두 양사에 대한 독주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점유율을 조금씩 깎아먹을 수도 있고 근데 점유율을 깎아먹는다 하더라도 시장 파이가 워낙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80%를 하고 있는데 70%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모수 자체가 100이 아니라 120, 130이 돼버리면 우리가 그중에서 70%를 해도 80%보다 양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따지면 저는 올해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를 보지 말고 우려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그만큼 팽창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씀인데 정부가 그래서인지 경 의원님 예.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2%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달러 환산 명목 GDP가 환율 때문에 이제 좀 깎인 걸로 나와서 정부로서도 지금 상당히 이제 2025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올해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환율이 문제긴 문제네요. 예, 환율만 아니었으면 명목 GDP도 성장을 했을 건데, 그러니까 GDP를 이제 민간 소비 지출, 정부 지출, 자본 투자, 순수출 이렇게 4개로 나누면 일단 양사의 반도체 수출이 한 100조 원 정도는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한 100조 원 좀 넘는 거 다른 파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를 달성하는 거는 반도체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 1.7% 정도 후반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하지만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수 진작이라든지 환율이 조금 안정된다든지 하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만큼 또 우리가 이제 안전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차 소장님 한때는 우리 경제가 지나칠 정도로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뭐 사드 또 한한령 이런 이슈들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또 타격을 받았던 것이고 지금도 지나치게 아까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 구조가 반도체에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반도체에 기대서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기업의 이익도 늘어나고 뭐 월급도 올라가고 뭐 이번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너스 논란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뭐든지 우리가 이제 과하면 조금은 이제 좀 우려스러운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 자체가 그렇게 쏠림 현상들이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커왔고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커왔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부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반도체는 이제 하지만 몇 년 내에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다른 산업들을 키움으로써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지금 이제 당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정책들이 다양하게 지금 이제 나와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즐기고,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산업들을 좀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의 역할, 어떻게 보면 정부 역할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겠죠. 조금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반도체 일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에도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 이제 9일에 나왔는데 반도체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긴장감이 들 수 있게끔 중국 기업들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DDR4를 포함해서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300에서 500%까지 상승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올해에도 레거시 제품만 100에서 150% 단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삼성이 월산 65만 장 정도로 압도적인 캐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돈을 많이 벌 거라고 보는 건데, 근데 구형 공정 DDR4를 중심으로 하는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익이 안 나고 적자가 나야 되는데 단가가 3배, 5배가 뛰니까 지금 분기 매출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와. 거의 8조, 10조 원이 되는 회사인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회사의 연간 자본 투자액이 매출액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 기업들은 단가 구조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 8년, 9년 전에 극자외선 노광장비 수출 통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밤에 자다가도 제가 섬찟한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파운드리 기업에서 SMIC가 있습니다. 여기도 분기 매출이 거의 한 3조 원, 4조 원 가까이 올라와 있고요. 중국 기업인 거죠? 예. 연간 매출액이 이제 거의 10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연간 자본 지출액이 매출액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구조가 없이 국가 전략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잡겠다라고 지금 불철주야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비용 경쟁력과 입지 여건에 대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특단의 네. 어떤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워낙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 또 HBM으로 대변되는 이제 뭐 고대입금 메모리 수요가 많아서 그렇지, TSMC 이 빈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자 아니겠습니까? 삼성과의 격차는 여전한 거 아닙니까, 차 수장님?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 TSMC의 그 시장 점유율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50%가 훨씬 넘어섰죠. 한 60%까지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20%대를 못 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수치로는 계속해서 20%를 넘어서려고 하는 부분들에 있는 부분들이 격차가 나타나는데, 한때 이제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 격차들은 수율 부분, 그러니까 완성도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방향,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때인데요. 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기존의 그 레거시 반도체를 D램을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파운드리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쪽들에 대한 논란들, 아직도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이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당장은 연구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D램이 돈이 되죠. 근데 이것이 앞으로도 영원히 돈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그 시각에 따라서는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천수답일 수가 있고, 요게 끝나고 요기지 않고 우리가 되려면 결국 파운드리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시스템 반도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얘기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벌써 미국에 짓는 공장의 또 규모도 다르고요. 또 TSMC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에다도 공장을 또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소들을 놓고 보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서도 잠깐 제가 모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전 세계 시장에서 TSMC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거의 60% 차지하고 우리가 뭐 한 17% 차지한다, 이런 거에 의미를 둘 게 아니라 네.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켜내면서 어느 정도 기술만 우리가 꾸준히 유지한다라면 많은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 특히 뭐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투트랙이다라는 것은 같이 협력 업체, 소위 말해서 하청 업체를 한 군데만 두는 게 아니라 두 군데를 둠으로써 기술 경쟁과 가격 경쟁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안정적인 공급을 받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거는 뭐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조금 우리가 작년 이맘때 있었던 불편한 시각들을 다시 좀 끄집어낸다라면 기술의 삼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경 의원께서 반도체 전문이니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시다면 삼성전자 잘 나가고 있고 SK하이닉스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팹리스 이 반도체 설계나 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 사실 앞으로 AI 시대의 피지컬 AI의 로봇에 들어갈 것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이 시장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삼성의 위치, SK하이닉스는 더더군다나 삼성보다도 뒤처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SK는 제가 알기로 비메모리 사업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핸드폰용 CMOS 이미지 센서를 좀 하다가 이제 좀 사양길에 접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를 이제 말씀드리면 반도체 설계 영역 팹리스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에서 3%대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최근 5년 동안 한 2, 3%에서 올해 거의 한 8%가량 될 걸로 됩니다. 일본하고 유럽이 각기 한 10%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70% 이하가 다 미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키운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스타트업들이라든지 뭐 지원 펀드라든지 4.2조 원 규모의 펀드도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반도체는 글로벌리 수십억 대 나가는 어떤 뭐 핸드폰, 뭐 PC,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컴퓨터 이런 ICT 디바이스의 중간 투입인데 여기에는 사실상 중소기업 혹은 수십 명이 모여 있는 뭐 판교의 작은 회사가 판로를 뚫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비메모리가 빠르게 올라온 이유는 가전과 자동차 이런 제조업 기업들을 국영업체가 가지고 외국 반도체를 하나씩 교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반도체 회사를 키운 겁니다. 저희도 뭐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을 국산화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수요 산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정부의 그 4.2조 원 펀드 관련해서 대부분이 융자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는 모태 펀드라든지 기존에 들어가던 정책금융이 이름이 좀 바뀌거나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행정부가 바뀔 때 기존에 나간 지원 펀드나 대출,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이름만 바꿔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책임을 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파편화된 작은 돈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제품을 만드는데 적어도 500억에서 1000억 원이 드는 이런 팹리스 분야에서 이제는 장기 회임 투자 혹은 인내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제대로 좀 키우기 위한 이른바 AI 육성 이야기에 이 부분도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차 소장님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 인공지능 칩의 경우에는 중국 수출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동안 계속 막아왔던 엔비디아의 이 GPU 중국 수출이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참 아이러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기업들의 기술 개발 속도가 어마무시한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50대 공대를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중국 기업들이고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쏟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200이 이제 최신 사양의 이제 그 고용이죠. 그 전에 이제 H20 모델만 보냈는데 H200을 안 준다라고 하니까 그 중국에서 안 받겠다, 우리 자체 개발하겠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체 개발 속도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더 절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의 개발 속도가 되니까 우리가 일본 우하의 원숭이 꽃인처럼 이제 주는 겁니다. 우리 거 써라. 굳이 니네가 개발할 게 아니라 우리 걸 써라라고 하면 중국의 개발 속도가
늦춰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까지 지금 올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동안에 이것이 최신 칩이라고 안 줬던 것을 안 줌으로써 중국이 개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줘서 우리가 시간을 더 딜레이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육지책이네요. 고육지책이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것도 맞받아친 거죠. H200 쓰겠다 하지만 안보와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쓰지 않겠다라고 선을 분명히 걷기 때문에 중국도 나름대로 지금은 배짱을 부릴 정도의 기술 개발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최근에 경 의원님 이 일본에 대해서는 민간 용도와 안보 용도의 의미가 다 있는 이 히토리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생산하는 데는 히토리라는 희귀 광물이 중요 광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이런 중국의 수출 통제 또 히토류 부족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예, 우선 그 반도체에 들어간 히토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하프늄 같은 것도 하이K 뭐 절연막을 2, 3나노 할 때 전자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도 쓰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유럽 기업이 스타링크에 들어가는 그 위성에 들어가는 거하고 인터넷을 받아 쓰는 그 접시에 들어가는 칩도 실리콘 게르마늄 웨이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서로 사생결단으로 지금 수출 통제를 걸고 지금 죽자사자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중국 상무부 발표도 군사 용도에 대한 것만 통제를 하는 거지 민간이나 상업용으로는 그렇게 통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일본이 지금 2023년부터 미국하고 네덜란드하고 같이 해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거는 7나노 공정을 할 수 있는 액침 불화 아르곤 심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거가 있는데 예.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도 수출 허가제로 바꾼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급망 충격을 많이 겪으면서 한국도 전략 물자 비축을 약 3개월분 이상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반도체 공정이 멈출 거라고 우려하는 거는 약간 언론에서 좀 자극적으로 보도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당장 우리가 그런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 AI 이 시대를 위해서도 우리 반도체 또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계속 좀 지속적인 성장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한 또 잘 안배를 해야 되는 이 부분 뭐라고 보시는지요? 차선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그 반도체 우리가 지금 주력 사업이 이제 반도체이고 수출 기업이다 보니 국내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다음 스텝을 봐야 되겠죠. 다음 스텝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공정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빠른 어떤 의사결정 누가 결정을 하든지 간에 이게 뭐 꼭 정부가 결정이거나 민간이 결정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원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도 조만간 이제 심각성을 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발빠른 지금 스텝이 중요한 게 지금 잘 나가니까 이것을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잘 나가는 거 말고 다음에 부족한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 이것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주가 5천 시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경제 산업 구조를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될 때로 이해됩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경희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